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찬당 김주현입니다. 박찬당. 네. 제가 오늘 주제를 듣고 어떤 제목이 어울릴까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까 박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영화 감독 박찬욱 감독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요리사 박찬일도 있고요. 박찬일 씨.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도 있고요. 예전 농구 선수 박찬숙 선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이름들 생각하다가 오늘 이분이야말로 박찬당 중에 옥이다 그런 마음으로 박찬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바로 이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이제 신작이 이제 몇 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됐을까 세보니까 무려 10년이 됐어요. 근데 박찬욱 감독은 굉장히 뛰어난 감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참 영화도 좋아하는데요. 질투는 나의 힘 그리고 파주라는 굉장히 뛰어난 두 편의 영화가 있었었죠. 네. 근데 질투는 나의 힘이 2003년작이고 이제 2009년작이라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떤 감독의 신작들을 막 기다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김태훈 감독이라든지 그러고 김태훈 감독님이랑 비슷하시네요. 김태훈 감독도 8년 됐습니다. 정말 적게 내시고 몇 편 안 내시고 오래 쉬시고. 네. 네. 또 이제 두 분 다 영화가 굉장히 결이 섬세하다는 면에서도 네. 비슷한 면이 있죠. 근데 어쨌건 박찬욱 감독의 이 두 편의 작품을 여러분께서 혹시 또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옛날에 맞아 저 영화 참 좋았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오늘은 이렇게 그분이 만든 영화의 전부입니다. 장편 영화 두 편 개봉한 거 전부를 오늘 다 그냥 그래서 저도 다 하도록 약간 하겠습니다. 쉽기도 했던 게 마치 박찬욱 감독님의 모든 필모그래피를 다 훑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셨어요. 네. 장편으로 얘기하면. 네. 네. 자, 박찬욱 감독의 신작을 기다리며 아예 이렇게 오늘은 좀 주제를 잡아봤고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를 이제 제가 제일 감탄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어떻게 이런 감정을 영화로 만들까? 두 편 모두 다 굉장히 설명하기 어려운 주인공의 핵심적인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영화에서 거의 영화화되기가 되지도 않기도 했고 또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감정들을 너무 미묘하고도 모순되는 감정들을 잘 살려내고 있는 거죠. 인간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우리는 드라마를 쓰거나 극을 만들 때 누구는 누구를 사랑하는 역할 이렇게 부여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데 그런 미묘한 감정의 결을 정말 잘 살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쳤을 때 이 박찬욱 감독의 영화의 주인공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모호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의 자기의 감정은 내연하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데 밖으로 터지지는 않고 안에서 이제 들끓는데 바깥은 굉장히 싸한 느낌이 들면서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박찬욱 감독이 보는 세계는 저는 안개로 형상화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고 보니까 파주의 있었죠. 첫 장면을 보니까 그렇죠. 안개로 시작을 하죠.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박찬욱 감독의 인물의 마음 속에는 우물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안개가 있고 안에는 우물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영화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알 수 없는 사람이네. 바깥은 안개여서 알 수 없고 안에는 우물도. 우물이어가지고 네. 그 안을 들여다봐도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고 네. 돌멩이를 던져도 맞습니다. 한참 있다가 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깊이도 가늠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건 그런 면에서 이제 표면은 굉장히 잔잔하지만 속으로 이제 들끓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그리고 있는 그런 두 편의 인상적인 작품인데 또 스타일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에세이 같은 영화고 네. 그다음 파주는 굉장히 시 같은 영화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이제 두 영화가 스타일도 다른데 한번 비교해 보시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 작품은 그럼 소설 같은 작품으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긴 영화라 네. 2시간에서 40분짜리 정도로. 그리고 이제 두 영화 모두 다 기본적인 동력을 미스터리에서 갖고 오는데 처음에 미스터리는 영화에서 보다 보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장르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 그게 아니라 사실 그 미스터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의 감정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박찬욱 감독 영화를 볼 때 집에 대한 묘사 같은 게 굉장히 섬세한데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주거권 이런 것에 관한 묘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금을 뭐 주고 받는다든지 혹은 전세금을 뭐 올려다는 요구를 받는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사실 영화 속에 얘기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묘사한다든지 이제 따뜻한 물도 나올 거야. 집센터 안 올릴게. 심지어는 파주에서는 이제 그 철거 반대 투쟁하는 경우들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영화들에 대한 이 공간에 대한 묘사를 볼 때마다 한국 문학에도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뭐 김혜란 작가라든지 뭐 황정은 작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거 환경, 방 이런 것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 영화에는 박찬욱 감독이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두 편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일종의 부동산 영화다. 왜냐하면 전세금을 돌려받고 돌려주는 얘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다루는 영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박찬욱 감독이 이제 이렇게 본인이 직접 하는 그런 연출을 안 하고 이제 잠시 쉬고 있을 뿐이지 영화 활동을 맹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뭐 수성못, 연애담 이런 작품들에 관여를 해서 계속 이제 활동은 하고 있었지만 그 작품의 감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박찬욱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영화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두 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농담처럼 세 번째 장편 영화는 소설 같은 영화를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박찬욱 감독이 충분히 그럴만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박찬욱 감독은 의외로 문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비치고 있는 문학의 이름들 그리고 재밌겠다. 박찬욱 감독의 문학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름하여 박찬욱 문학 사전이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1분 브리핑 박찬욱 문학사전. 네, 뭐 제가 사전을 편찬할 정도로 많이 알지 못하고요. 네. 이건 이름 그대로 네.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요소들이다. 그래서 박찬욱 문학 사전에 알아두면 좋아요를 주셨습니다. 문학사전이 사전 문학이네요. 네, 그렇죠. 네. 우선 질투는 나이임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영도 시인의 제목으로부터 가지고 왔고요. 네. 실제로 감독님이 기영도 시인의 시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고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기영도 시인의 시 중에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너무 유명한 또 시큐죠. 이 구절이 실은 질투는 나의 힘을 설명해주는 식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이 주인공이 실천문학이라는 출판사에 다닙니다. 네. 잡지사이기도 하죠. 영화 속에서. 실제 이제 실천문학 잡지가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실천문학이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잡지에서 월북 문인들 특집을 다루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할 것인가를 할 때 이태준이냐 박태원이냐. 한 명은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한 명은 삶은 평범했으나 작품이 좋았고 이런 식의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전신마비 상태에서 가보농민 전쟁을 썼다니까 뭔가 작가의 드라마틱한 삶이 엿보일 것 같은데요. 저는 이태준. 왜요? 그냥 작품이 좋아요. 또 하나 이제 그 편집장께서 늘 주장하시는 자기 문체. 자기 문체가 있어야지 김성훈 씨 얘기하는 네. 자기 문체도 없는데 어떻게 작가야 작가는. 그러면서 문체가 누가 좋으냐 솔벨로다 얘기를 하죠. 솔벨로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고 자기 그 소울벨로 읽어봤어? 그래서 이 편집장의 얘기를 들은 원상 씨가 쳐다보셨나요? 네. 솔벨로가 대체 어떤 작가야 하고 책을 봅니다. 우리 일좀 제가 여러 번 돌려봤는데 그 책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컷을 한 100번 돌려봤어요. 100번 돌려봤는데 교묘하게 표지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마도 솔벨로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몰래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작품인 파주인데 파주. 왜 파주의 제목을 달았을까? 사실 이거는 네. 장률 감독의 일이나 경주 스타일이 아니라 네. 이창동 감독의 밀양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이나 경주는 장수가 중요하지만 네. 밀양은 맞아요. 사실은 장수가 맞아요. 중요하진 않거든요. 네. 파주 역시 장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파주였을까? 출판 단지가 여기 있다. 안개가 아니고 안개가 아니죠. 안개인 줄 제가 알았어요. 박찬욱 감독님의 머릿속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네. 출판 단지 때문에 파주를 했다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출판 단지가 199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출판 단지에 그 모여 있는 모티브를 통해서 어쩌면 박찬욱 감독님이 이 파주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해외에서 많은 작가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한국은 네. 파주라는 데가 어딘데 그렇게 좋은 작가들이 많냐? 왜냐하면 한국 문학의 산실이다. 다 거기 산다. 한국 네. 문학의 네. 책들을 보면 뒤에 파주로. 그 인지를 네. 보면 다 파주거든요. 그래서 네. 파주라는 곳이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파주야말로 문학의 성지이기 때문에 네. 박찬욱 감독과 상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인공 이름이 김중식입니다. 김중식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아, 김중식 있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추측하건대 네. 김중식이라는 시인의 이름으로부터 가져오지 않았을까 점심 먹다 지은 이름 아니에요? 네, 생각을 해봤는데 네. 김중식 시인의 시 중에 그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탈한 자가 문득이라는 시가 보면 궤도를 돌다가 한번 이탈한 어떤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포기한 자 그래서 이탈한 자가 문득 자유롭다는 것이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파주에서 다루고 있는 인간들 중에 이탈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루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주인공이 계속 이탈했다가 돌아왔다 이탈했다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중식 씨의 바로 글씨에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만 제가 해봤습니다. 확인 안 해봤습니다. 네. 연락이 안 돼가지고. 네. 네. 자꾸 전화하면 박찬욱 감독님 받으시고 잘못 걸었습니다. 이러면서. 네. 마지막에 프랑스 작가 중에 네. 마르탱 마르탱 파주 있죠. 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네. 근데 파주의 철자를 보시면 네. 페이지입니다. 네. 문학적이다. 그러네요. 한 페이지를 넘기듯이 영화를 찍는다. 그래서 마르탱 파주를 마지막으로 박찬욱 문학 사전에 알아두면 좋을 요소들을 알아봤습니다. 야, 저 제목 가지고 어떻게 가능할까? 저는 이제 속으로 질투는 나이면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화 이야기가 그 문학 잡지를 배경으로 펼쳐지니까. 근데 파주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 세계를 연결을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네, 이 앞쪽은 완벽하게 설득이 되고 네. 뒤편은 약간 요거 항의하실 네. 생각 있으시면 네. 박찬옥 감독님 아. 연락 주시면 제가 네. 정정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또 네. 재미로 또 설득이 있었습니다. 네. 당신 나 좀 봅시다. 잊어버려 임마.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 데뷔작이죠. 질투는 나임. 당시에 이제 기영도 시인의 시 제목도 그렇고 제목이 워낙 또 강렬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질투가 나의 힘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잖아요. 근데 정말 질투가 나의 힘이구나를 다시 한번 영화를 느꼈습니다. 보면서 질투라는 게 다양한 질투가 있거든요. 누군가를 시샘해서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 질투도 있지만 질투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도 하기 맞아요. 때문에 좋은 감정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제 여기서 이제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말을 하는 인물이 과연 누굴까? 이제 물론 영화 속엔 등장하지 않죠. 근데 굳이 얘기한다면 거기 이제 박해일 씨가 맡은 인물일 텐데 왜 질투가 나의 힘일까 생각을 해보면 질투라는 것은 나한테 없고 그 사람한테 있는 것에 대한 나의 감정인 거잖아요. 근데 극 중에서 등장하게 되는 이제 윤식이라는 남자, 다시 말하면 이제 편집장인 거죠. 편집장에 대한 감정이 말하자면 질투일 텐데 그 질투는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죠. 하나는 나한테 없는 게 그 사람한테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매혹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내 것을 가져감으로써 그 사람이 나한테 없는 것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떤 질투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죠. 그 양가적인 감정으로 인물이 계속 추동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그 관계로 보자면 네.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가져간 남자이기도 하고 네.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 남자이기도 해서 두 가지 때문에 두 개의 상반된 질투 혹은 통합된 질투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극 중에 윤식이라는 남자는 왜 저 사람이 이 원상한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 보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 특유의 어떤 굉장히 너그럽고 여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정반대로 아, 좋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뻔뻔스러움이 있거든요. 그 양가적인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이 원상한테는 굉장히 묘한 인상을 주었겠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원상은 누구를 사랑한 걸까? 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생각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거 네.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원상에게 여러 명의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고 어떤 교감을 하는데 결국 원상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모호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영화의 굉장한 어떤 재미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배우 이야기를 드리게 되는데 박해일 씨는 뭐 지금은 이제 한국 영화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됐지만 이때는 사실상 이제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일반적인 영화 팬들한테는 와이키키 브라더스가 2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주인공이 뭐 굳이 말하면 아역 같은 그런 배역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러다가 사실상 한 영화를 책임지는
주연 배우로서 이 영화로 처음 제대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박해일 씨는 이제 뭐 그런 얘기 자주 드리게 되는데 청춘의 얼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이 해사하면서 맑은 얼굴 속에 뭔가 이상하게 터질 것 같은 그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종옥 씨는 이제 영화보다는 이제 텔레비전 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그 배종옥 씨는 갖고 있는 굉장한 개성이 있잖아요. 그런 개성이 약간의 엉뚱함과 매력으로 이렇게 더해져서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아마 공부도 또 많이. 이제 문성근 씨의 경우인데 문성근 씨는 사실 이런 역의 최적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평범한 사람들보다 내가 한량이지. 하지만 작가라는 게 근본적으로 원한이 있어야 돼요. 자, 어쨌건 이런 인물들인데 이런 배우들이 연기를 워낙 잘하기도 했고 또 각본이 워낙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아니 실제 모델이 있는 거 아니야? 네 사람 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생생하죠. 그렇게 조각이 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배종옥 씨 얘기를 든다면 극 중에서 이제 의사가 곡기를 좀 드셔야 된다라고 하니까 뻥튀기 먹잖아요. 곡기를 먹으라고 했다고. 이건 뭐예요? 약사가 곡기를 먹으래. 네, 그런 부분 정도로 약간 엉뚱하면서도 행동도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요? 독특하면서도 주체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영화에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었고 문성구 씨도 보면 이게 아래 남자 직원한테 편집장으로서 자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뭐 말버릇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문성근 씨가 극 중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본다면 관객 입장에서는 미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묘한 애정과 묘한 뻔뻔함으로 연기를 너무 잘해서 선을 넘진 않아요. 그렇죠. 미운 사람이 되려면 이 선을 넘어서 불쾌함을 줘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갔다 한 달이 넘어갔다 다시 돌아왔다 그걸 반복하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 저 모습이 내 모습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문체라는 게 그런 거지. 우리 일 좀 제대로 하자고. 이런 되지도 않는 것들한테 현혹되지 말고 자기 눈을 좀 가져요. 어쨌건 이제 파주도 그렇지만 영화를 보다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건 실제 영화에서 인물이 말하거나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감춰진 부분이 더 많은 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다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영화를 이제 스토리를 요약해서 누구한테 한번 들려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입부를. 그러면 한 남자가 다른 남자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2번 뺏기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남자도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기한테 자기 첫 번째 여자를 뺏어갔던 남자의 회사에 일부러 취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복수. 네. 엄청난 일이 이제 회사 안에서 벌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영화가 아주 흥미롭게 그 다음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의 마음속에서는 별별 감정이 다 드는데 겉으로는 그것이 폭발할 듯 계속 내연하니까 그것이 이상한 동력으로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왜 원상이 폭발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그 동력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방을 닦는 데 있다. 이 영화에서 열심히 닦아요.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네. 방 닦는 장면이거든요. 네. 원상이 그 좁은 자취방, 하숙방을 계속 닦습니다. 근데 걸레를 닦는다는 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잡념들을 어떻게 할 거냐, 모아서 버릴 거냐, 밀어낼 것이냐. 원상은 밀어내는 타입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방을 닦는 의미가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청소를 할 때 인력으로 하는데 네. 반대로 청력으로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이 박찬옥의 인물들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어떤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주인공도 그렇겠지만 영화에서 보면 이제 혜옥이라는 녀석, 다시 네. 말하면 이제 서영 씨가 맡은 역에서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찾으려면 막 뛰어다니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서 거리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어나.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처해지거나 어떤 급박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인물들은 마음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뭔가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박찬욱 감독의 인물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파가 아닐까? 너 지금 몇 시인 줄 알아? 어?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좀 돌아다니면서 찾아보든가.
뭐 영화는 저는 청춘 영화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애초에 제목을 가져오게 된 그 기영도 시인의 시 자체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이제 청춘이라는 것은 약간 이렇게 모순적인 감정들이 가장 들끓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일평생 다 그렇지만 특히 청춘 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약간 몸하고 마음이 이제 불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나와 세상이 불화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수많은 모순과 갈등이 있는데 그게 영화 속에서 굉장히 그 모순을 아주 흥미로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제공하는 네. 그런 부분을 묘사가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기영도 시인의 시를 짧게 소개를 했는데 네. 그 대목에서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얘기했는데 청춘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편집장. 네. 청춘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스스로 사랑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모습에서 청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존재하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대사들을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신랄하다 못해서 너무 직설적이고 어떤 대사들은 굉장히 은유적이면서 독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대사가 굉장히 막 이 영화를 본 지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대사가 기억이 날 정도인데 네. 이 영화에서 이제 가장 화제가 됐던 그 장면은 이제 누나라고 말해 연상의 자기가 좋아하는 소파에서? 네. 네. 누나 편집장이랑 자지 마요. 나도 잘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장면이 있는데 카피를 뽑았더라고요. 심지어. 그걸. 굉장히 당시에도 화제가 됐던 네. 그런 건데 그걸 또 박해일 씨가 하고 있고 네. 회사한 얼굴에 누나 편집장님이랑 자지 마요. 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할 수도 있는 난할 수 있는 대사인데 굉장히 직접적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약간 취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드러나는 대사로 곡 중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반면에 이제 이 문학 그 잡지의 편집장인 이 윤식이 하는 말들 보면 갑자기 무슨 싸구려 양주에 관해서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사실 굉장히 독한 말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한편은 너무 막 직설적이고 한편은 또 이제 은유적으로 독하고 막 이런 말들이 섞여 있어서 영화는 고요한데 사실은 그 속에서 정말 들끓고 있는 거죠. 네. 대경이가 편집장님 찾아왔었어요? 이 싸구려 양주 이거 자꾸 마시게 돼. 근데 괜찮아. 편집장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말은 상 받았다고 작가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거 빼주세요. 독일문학상 그렇게 아 영정도 상 받았다고 작가야? 상 받은 거 티내는 것처럼 자기 문체가 있잖아요. 네, 있긴 한데 네. 상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네. 상 받았다고 작가 아니다. 자기 문체가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콕콕 와서 제 가슴을 찌르더라고요. 네. 다 이제 자기 보고 싶은 거만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요.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보면 그런 기분이 있어요. 네. 질투는 나의 힘이 질투를 느끼고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보면 가슴이 아플 만한 그런 대목들이 참 많죠. 그런 부분이 있죠. 어떤 사람을 굉장히 강렬하게 의식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 이런 데서 계속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냥 수돗물은 찝찝해서 못 마시겠더라. 생수 사다 먹어. 뭐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윤식이 극 중에서. 생수 있을 거야. 그 아무리 정수 처리했다 그래도 동어 좀 다 갖다 버리고 그냥 마시기 찝찝하더라고. 그럼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수돗물을 마시려고 받아서 원상이 이렇게 하려다가 냄새를 이렇게 맡아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솔벨로가 자기 문체가 있다고 그러면 또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인물 간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여주는 디테일이에요. 영화 속 캐릭터들이 각각에게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뭐 원상도 그렇죠. 책을 본다든지 뭐 냄새를 맡는다든지. 그런데 편집장 역시 원상에 영향을 받긴 합니다. 캡틴 큐. 그 술을 마셔보면서. 네. 근데 그런 식으로 누가 누구에게 삶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화고 마지막에 이제 편집장이 누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죠. 난 나오고만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해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편안한데 어떤 사람은 질투로 들끓고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런 식의 마음속의 풍경들이 각각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어쩌면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원상은 다 아는 사람이고 윤식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대화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부분에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 영화에서도 기억나는 대사가 다시 봐서 기억나는 대사인데요. 갑자기 네. 원상이 편집장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모님 사랑하시잖아요. 이번에 기생충. 네. 네. 바로 물론 약간 네. 다른 이야기고 네. 그 느낌이 완전 다르지만 네. 그 얘기를 보는데 네. 기생충의 대사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영화는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이구나 싶었습니다. 재밌네요. 네.